안녕하세요. 코끼리 친구입니다. 금일 낭독할 책은 박운현 작가님의 8단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8챕터 중 인상 깊게 읽은 현재 챕터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8단어 박웅현 지음 북하우스. 현재 개처럼 살자.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돌아보니 매우 마음에 든 강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강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마치고 돌아가면서 흐뭇하고 또 어느 날은 머리를 쥐어박기도 합니다. 자책했던 날은 오전에 다른 강의를 한 차례 하고 난 후라 기가 빠져서 최선을 다하고도 어딘지 석연찮은 기분이 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부 완벽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겠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머리를 쥐어박을 때도 있고 콧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자존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완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렇게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업, 인문을 이야기하는 책을 냈다는 것 등의 이유로 강의를 자주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에서 강의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2번의 강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시던 한 분이 서울만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아닌 곳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합니다. 서울 분들은 저보다 훌륭한 다른 분들의 강의를 자주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현재를 말하기 전에 강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경철, 안철수 두 사람의 청춘 콘서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멘토들의 강연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들이죠. 이분들이 콘서트를 계획한 밑바탕에는 서울만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들어하는 청춘들을 위해 서울의 청춘만이 아닌 전국의 청춘을 위해 여름방학 3달 동안 전국 25곳을 돌겠다는 담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신년만으로 해냈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저도 그중 한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안면이 있었던 박경철 씨가 콘서트의 각 도시마다 게스트를 초청하는데 저에게 한번 와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가겠다고 했고요. 도시는 울산, 광주, 원주 중 한 곳을 제가 고를 수 있었어요. 좋은 일에 동참하겠노라 해놓고 이기심이 살짝 발동해 제일 가까운 원주를 선택했습니다. 여름 강연이었는데 이 스케줄을 잡은 것이 강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떨어졌어요. 강연 2주 전이었습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 날짜도 잡혔어요. 강연 바로 다음 날 아침 9시 30분이었습니다. 박경철 씨와 통화를 하던 중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무리하지 말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고민스러웠죠. 그런데 결국 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던 일이었고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주에 갔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계단까지 빽빽하게 들어찬 수천 명의 청춘이 수천 개의 눈동자를 빛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경철, 안철수 씨가 내일 큰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다며 저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프레젠테이션은 생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인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군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대답은 여기 있는 수천 명의 눈동자입니다. 혹시 불안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불안해한다고 일이 잘 진행되겠어요? 그럴 리 없고, 만약 제가 그런다면 제 불안만 드러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수천 명의 눈동자에 제가 주는 인상만 약해질 뿐이지요. 이게 제가 했던 대답입니다.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을 하고 나면 답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원주에 가서 이쪽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했다고 칩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원주로 떠나오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제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서울에서의 일이 잘 진행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저 수천 명 앞에 제 불안을 드러내기만 하겠죠. 정 불안했다면 서울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원주에 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야 하겠죠. 그러나 간다는 선택을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현재입니다. 답은 내 앞에 있다. 박경철 씨와의 에피소드로 시작했으니 그와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박경철 씨와는 TV 프로그램 진행자와 게스트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인터뷰어고 제가 인터뷰이였죠. 독서량이 워낙 많은 분이라 진행도 매끄럽게 잘하시고 이야기도 잘 통해서 아주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질문이 박 CD님은 계획이 뭡니까? 였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개처럼 삽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부연 설명을 부탁해서 개는 밥을 먹으면서 어제의 공놀이를 후회하지 않고 잠을 자면서 내일의 꼬리치기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죠. 저도 개를 길러봐서 아주 잘 압니다. 오랫동안 데리고 있다가 묻어준, 이제는 딸아이가 그린 초상화 한 장으로 기억하는 개가 있는데요. 그 개를 키울 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방을 내려놓고 안경과 모자를 벗고 침대에 눕는 거였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그 개는 반갑다고 5분 동안은 제 얼굴을 핥고 나서야 짖기를 멈췄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보면 핥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밥을 주면 이 세상에서 밥을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먹죠. 잠잘 때도 보면 아까 주인이 왔을 때 꼬리 쳤던 게 좀 아쉬운데 어쩌지? 그런 고민은 추호도 없어요. 그냥 잡니다. 공놀이 할 때는 그 공이 우주예요.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즐기면서 집중하죠. 밀란 쿤데라도 똑같은 걸 느꼈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카레닌이라는 개를 이야기하면서 개들은 원형의 시간을 살고 있다. 행복은 원형의 시간 속에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직선의 시간 속에서는 행복을 알 수 없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평생 동안 찾던 그 사람을 만날지는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면 행복을 준비하겠죠. 이렇듯 직선의 시간은 행복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원형의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카레닌에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순수한 행복이었다. 그는 천진난만하게도 아직도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진심으로 이에 즐거워했다. 개들은 잘 때 죽은 듯 잡니다. 눈을 뜨면 해가 떠 있는 사실에 놀라요. 밥을 먹을 때에는 세상에나 나에게 밥이 있다니 하고 먹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온 세상을 가진 듯 뛰어다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자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죠. 우와, 해가 떠 있어. 다시 놀라는 겁니다. 그 원형의 시간 속에서 행복을 보는 겁니다. 순간에 집중하면서 사는 게 개처럼 살자. Seize the moment, carpe diem. 박웅현식 표현이자 제 삶의 목표입니다. Seize the moment, carpe diem. 이 말은 현재를 살아라, 순간의 쾌락을 즐겨라가 아니라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클럽의 젊은이들 대부분은
순간의 쾌락을 즐기라고 해석하고 싶을 겁니다. 인생 뭐 있어? 오늘도 클럽, 내일도 클럽, 오늘도 섹스, 내일도 섹스.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이야기죠. 이 순간의 보배로움을 알아라. Seize the moment, carpe diem. 개처럼 살자입니다. 다른 책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영조의 붓다의 치명적 농담을 보면 어느 선사에게 누가 묻습니다. 스님도 돌을 닦고 있습니까? 닦고 있지. 어떻게 하시는데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에이, 그거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도 닦는 게 그런 거라면 아무나 돌을 닦고 있다고 하겠군요.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밥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고 있고 잠잘 때 잠은 안 자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밥 먹을 때 걱정하지 말고 밥만 먹고 잠잘 때 계획 세우지 말고 잠만 자라는 거죠. 이 삶의 지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도 헨리 경이 도리언 그레이에게 포도알을 입안에 넣고 으깨어 그 즙을 다 마신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카르피디엠을 가르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순간을 포도알로 본 겁니다. 이 순간을 이 포도알을 먹으면서 어제 일을 걱정하고 있다면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처럼 집중을 하면 단물 빨아먹고 껍질의 신맛을 보고 씨앗에 씹히는 맛을 보면서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거죠. 마치 개들처럼요. 순간에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물은 준비되어 있으니 나만 성의를 다하면 된다. 만물 개비 어아의 반신이성 낙막대연.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맹자를 완독한 적도 없는 제가 아는 척할 수도 있는 작은 지식이지만 제게 선명한 도끼의 흔적을 남긴 구절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동양 철학에 관심이 생겨서 여름방학 때 하는 맹자 강독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말 더운 날이었고 강의실에 에어컨도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손으로 옷을 펄럭이고 부채를 붙이면서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한문학과 친구들 아니면 듣지 않는 강의에 신방과 학생이 와 있는 게 신기했는지 다들 왜 왔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한문학과 학생이 아니어서인지 대부분 잊었고 이 한 구절만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성의를 다한다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클 것이다. 견 강의 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냈던 아이디어들이 전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주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제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행동을 돌아보고 그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성의를 다해 생각해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대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원주에서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이 깨달음을 얻고 난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주에 간 이상 그곳에 있는 수천 명의 눈동자가 저한테는 준비된 만물입니다. 제가 머털도사나 손오공처럼 머리카락을 뽑아서 분신을 만들어 서울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있고 거기에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강연이 10시에 끝나고 가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네. 시놉시스는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걱정을 하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성의를 다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면 나올 게 없습니다. 마흔의 박웅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는 마흔을 불옥이라고 하잖아요. 불옥,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흔이 되기 전에는 실제로 그 나이가 되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흔이 되면 서머셋 몸에 달과 6펜스를 다시 읽겠다고 다짐했죠. 마흔이 되기 전에는 실제로 그 나이가 되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흔이 되면 서머셋 몸에 달과 6펜스를 다시 읽겠다고 다짐했죠. 소설은 폴 고갱을 모델로 한 화가가 주인공인데 그는 마흔에 가정과 사회생활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마흔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마흔에 인생의 다른 문을 열지 않으면 그때부터 책임이라는 중압감이 나를 짓눌러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흔이 되면 이 책을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흔이 되어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다른 선택을 못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 그 책을 읽는 순간 우리 가족이 미사리 조정경기장 잔디밭에 있었는데 그때 딸아이가 10살이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앞에서 말한 제 얼굴을 핥던 그 개가 자전거를 쫓아다니고 있었죠. 행복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덮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이거 버릴 수 있어? 옆에 있는 아내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딸, 저 개와 함께하는 이 생활을 버릴 수 있어? 이걸 다 버리고 마다가스카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죠. 명백하게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인데 미련이 안 남았겠어요? 폴 고갱 같은 의미 있는 삶이 있을 텐데 나도 뭔가를 누리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살면 평범해질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흔에 저는 30평 아파트에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제2기획국장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생이 거기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나이 든 어른들 시선에서 저는 등 밀어줄 아들도 없었고요. 대학교 시절의 같은 과 친구는 MBC에 입사해 유명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되어 있었고 군대 고참은 사법고시에 패스해 판사가 됐고 어느 후배는 호주로 이민 가서 매일 바비큐를 굽고 요트를 만들며 산다고 하더군요. 나이 마흔이면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아? 뭘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 여기저기서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누구는 주재원을 나가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이혼을 한번 해보라 하고 또 누군가는 지리산에 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삶이 멋져 보였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5시에 일어나 출근했다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해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가는 삶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늘 고민했죠. 저의 마음은 그렇게 흔들림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 부록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떻게 왔겠어요? 다 바깥에 답이 있고 나에게는 답이 없는데 이민을 갔거나 판사나 방송국 PD가 됐어야 했나? 아들을 입양해볼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만혹의 나이였어요. 부록은 그 만혹의 시기로부터 꼭 10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 50에 드디어 부록을 맞은 것이죠. 저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인정하고 긍정하기 시작했어요. 단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삶의 부정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긍정과 내 삶의 긍정을 의미합니다. 호주에 가서 매일 바비큐 하는 삶 멋져. 잘 나가는 프로그램의 PD도 정말 멋지고 판사도 좋아 보여. 지리산에서 사는 삶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동시에 나도 괜찮아. 아파트에서 딸 하나 키우면서 사는 게 답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비로소 나의 현재에 대한 존중이 생긴 겁니다. 내 답이 옳다. 다른 답은 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의 인정.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존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황이 완벽할까요? 딸을 하나만 낳은 것, 이 직업을 선택한 것, 원주의 선택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지도 모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생각했다면 원주의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호주를 선택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늘 불완전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원주에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어요. 그럼 이게 답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박경철, 안철수라는 사람들과의 약속,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나의 답, 이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을 거예요.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에서 맨날 요트를 타고 바비큐만 구울까요? 아마 외로울 겁니다. 강남역 앞에서 사람들과 복닥거리면서 마시던 술 한 잔이 그립겠죠. 그러니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옳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고맙게도 후배들이 저를 믿고 인생 고민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하지 말까요? 유학을 갈까요? 회사를 더 다닐까요? 마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것처럼 물어요. 그런데 저는 정답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유학을 가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선택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걸 옳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돌아보지 않는 자세입니다. 만약 그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놓고 다른 남자가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혹은 결혼하지 않고 달리 살았다면 하고 생각하면 별것 아닌 일로 부부싸움이 시작되겠죠. 그건 미련한 짓이잖아요. 유학생활을 하면서 회사에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고 후회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들려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적 지점에, 시간 속의 이 정확한 순간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이 지점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야금야금 나눠 먹고 있는 책, 지상의 양식의 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즉, 저는 현재 강남역 어느 세미나실에서 2012년 11월 7일 저녁 7시 30분이라는 순간을 삽니다. 이 순간 속에 있는 게 저고요. 만약 여기에서 마다가스카르나 그랜드 캐니언을 꿈꾼다는 건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 지점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현재가 나한테 결정적이지 않은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앙드레지드는 결국 삶은 현재 순간들의 지속적인 일어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매 순간 그대는 신의 송두리째 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못을 박죠. 매 순간 신은 바로 여기에 있고 전부 내 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앙드레지드가 말한 그대 온 행복을 순간 속에서 찾아라만 실천한다면요. 그가 지상의 양식에서 말한 순간에 대한, 현재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내 몸속에 지녔다. 결코 미래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 모든 행복은 우연히 마주치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에 찍히는 사진과 같은 생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생의 각 순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바뀔 수 없다. 때로는 오직 그 순간에만 마음을 쏟아야 한다. 사르트르의 이야기도 한마디 더 들어보죠. 인생은 잘 짜여진 이야기보다는 그 하나하나가 관능적 기쁨인 저 내일 없는 작은 조각들의 광채. 사르트르, 카미의 이방인에 대한 해설 중에서.
맞습니다. 우린 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 보배로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우리가 보배롭게 보면 됩니다.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고 나폴레옹이 말했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주에 가놓고 후회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입니다. 선택을 한 이상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 현재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놀라움과 존재한다는 그 황홀함에 취하여 제 책상 뒤에 크게 붙여놓은 글로 김화영의 글입니다. 살아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죽기 직전에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놀라움, 존재하는 황홀함, 이 순간에 취해 있어야 합니다. 최근 도끼다가 출간되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문학 관련 고정 코너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취자로부터 인문학을 하면 밥이 나오나요? 라는 짓궂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하다가 답을 했죠. 인문학을 해서 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문학을 하면 밥이 맛있어집니다. 라고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침에 수영을 다녀와서 밥을 먹는데 스마트폰으로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아내는 옛날에는 신문 보면서 밥을 먹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이냐며 기껏 차려줬는데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한 소리를 하더군요. 듣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몇 개만 더 보고 하다가 문득 이러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된장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먹었던 찌개와 맛이 전혀 달라요. 밥을 먹는데 쌀알이 하나하나 터지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그날 아침 식사에서 저는 된장찌개를 밥과 반찬의 진짜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개처럼 먹었죠. 먹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똑같은 순간인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을 때와 밥에 집중해서 먹을 때가 전혀 다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 풍요롭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은 어떤 순간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생각의 탄생에 나온 말을 빌리자면 세속적인 것들의 장엄함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빵에 버터를 바르고 이부자리 펴는 것이 경이로운 일임을 잊어버린다고 알랭드 보통이 이야기했던 이불 개는 것처럼 평범한 일이 소중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장자의 하늘 아래 가을의 작은 나뭇잎 이상 위대한 것은 없다는 지혜의 말을 이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것들이 많다고 해도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 가을 나뭇잎만 못하다는 지혜를 얻은 겁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다. 답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현재 있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합니다. 봄이 어디 있는지 찾고자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봄은 우리 집 매화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 언덕길에 특별할 것 없는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가로수들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며칠 전 아내와 차를 타고 그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아내가 말해요. 여기 가로수도 단풍이 참 예쁘다. 순간 또 깨달은 거죠. 여기에 있는 가을을 나는 왜 가을이라고 치지 않았을까? 왜 그 너그러운 가을이 내장산에만 온다고 생각했을까? 여기에도 내 집 앞에도 성큼 가을이 와 있었구나. 현재에 대한 존중,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 결국 경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존중해서 잘 보아야 합니다.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딸 연희가 새로 산 아이팟에 새긴 글귀입니다. 파우스트의 한 구절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를 아는 파우스트는 스스로 결코 만족을 모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와 내기를 하죠. 악마의 힘을 빌리는 대가로 만약 자신의 삶에 만족해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면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고 합니다. 연희에게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새겼느냐고 물으니까 매 순간을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빠로서 무척 기뻤습니다. 매 순간이 머물러라 아름답구나 라는 것은 밥이 진짜 맛있구나, 해가 뜨는 게 기적 같구나 라면서 사는 개와 같은 삶의 태도이죠. 연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의 날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 일을 미루고 미국에 갔을 때예요. 아이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바쁜 와중에 잠깐 시간을 낸 것이었어요. 아이와 저 누구에게도 목표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죠. 인생에 있어 어떤 중요한 역이 아닌 그저 간이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방에 들어서면서 연희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연아, 우리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와의 이 일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 살아온 거야. 마치 내가 감옥에 있다가 이 일주일을 위해 휴가를 받아서 나온 거지. 너도 저 감옥에 있다가 휴가를 받아 나온 거고,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이 일주일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지내자. 현재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였죠. 아마 이런 경험들이 지금 딸아이의 삶의 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딸을 키우면서 늘 아내에게 삶을 경주로 보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삶은 순간의 합이지 결코 경주가 될 수 없어요. 딸아이가 중3이었을 때 20일 동안 세 식구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나자고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안 된다고 하더군요. 20일이면 영어 수업, 수학 수업 및 몇 시간을 빠져야 하는지 아느냐면서 그 20일 때문에 아이가 뒤처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내의 이야기는 만약 대학이라는 점을 찍어 달린다면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삶이 순간의 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을 아이한테 얼마나 만들어 주느냐가 학원에서 보내는 20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 아이의 키가 4cm가 자랐더라고요. 기적이었죠. 물론 잊지 못할 좋은 기억도 많이 담아왔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을 달리기만 하나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삶을 경주로만 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레이스가 시작되죠. 요즘은 더 빨리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명문 중학교에 가야 하죠. 거기 갈 때까지 행복을 유보해야 해요. 명문 중학교에 가서 3일 정도 좋아하다가 다음부터 다시 행복을 유보하고 특목고를 향해 달립니다. 특목고에 들어가면 또 서울대에 가기 위해 다시 행복을 유보해요. 서울대에 가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부장이 되기 위해, 임원이 되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늘리기 위해 행복을 유보해요. 그러고 나면 나이 60, 70이 되죠.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행복은 삶이 끝날 때쯤에나 찾게 될 겁니다. 순간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들의 합이 될 테니까요. 만약 삶은 순간의 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순간에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불어넣으면 모든 순간이 나에게 다가와 내 인생의 꽃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의 현재에 답이 있고 그 답을 옳게 만들면서 산다면 김하영의 말대로 티 없는 희열을 매 순간 느낄 겁니다. 티 없는 희열로 빛나는 관능적인 기쁨에 들뜨는 예외 없는 작은 조각들의 광채가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금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